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자, 오늘부터 다시 새로운 커리큘럼이 시작됐네요. 우리 기출 적용 과정이죠. 기출 적용. 우리 지난주까지 13주차까지 영상으로 보셔야 되고, 13주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었어요. 감정평가와 마지막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얘기했었죠. 자, 강의 계획서 잠깐 좀 살펴본다라면, 우리 기출 적용이에요. 우리가 합격하려고 공부하는 건데, 합격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합격 점수를 맞아야 되고, 점수를 맞으려면 문제를 잘 풀어야죠. 어떤 문제를 잘 풀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건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기출 적용은 우리가 1월달, 2월달, 3월달 배웠던 이론과 함께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중요한 포인트만 확인하고 기출 문제로 적용해가지고 문제 푸는 과정이고, 총 340문제가 있어요. 340문제. 340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완벽히 내 걸로 만들어야 합격할 수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원래 기출문제는 340문제보다 더 풀어야 돼요. 500문제 이상을 풀어야 되는데, 근데 2시간 땅은 수업 시간을 좀 줄인 만큼 합격하는데 꼭 필요한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들만 딱 수록한 거니까 340문제는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답이 아닌 다른 지문까지 맞는지 틀린지를 정확히 해석하고 키워드를 찾아서 빠르게 풀 수 있는, 지문을 빠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까지 연습을 하셔야 된다. 문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찌됐거나 기출문제는 수업을 열심히 듣고, 제가 수업을 문제를 풀어주면 문제를 해석할 수 있겠죠. 이걸로 끝나면 절대로 안 돼요. 이러면 실력이 안 늘고 모의고사 점수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에 가서서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답 체크하지 마시고 수업만 듣고 내용과 함께 정리했던 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상기시키고 문제를 풀어 드릴 테니까 문제를 푼 걸 수업을 듣고, 내가 나중에 집에 가서 생각이 안 날 부분만 잠깐 메모해가지고 집에서 스스로 풀어보셔서 똑같은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과 일치해서 풀려지는지 확인하고, 안 되면 체크해서 맞아 질문하거나 다음에 볼 때 또 다시 한번 풀어보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기출 적용 과정이고 3개월, 4월부터 5월, 6월까지 이렇게 해서 3개월 동안에 340문제를 이론 정립했던 거 간단히 살펴보고 핵심만 정리하고 문제풀이 할 거예요. 자, 강의 목표는 열심히 할 거다. 여러분도 열심히 하셔라. 합격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내용이고, 자, 여기서 보니까 스마트 학교는 핵심서를 통해서 핵심 이론을 간략히 정리한 후, 우리가 그 이론 정립 전 과정에서 스마트 학교론으로 이론 정립했어요. 이론 정리했던 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간단히 정리한 다음에 2시간 땅 교재에 있는 기출문제편이 있어요. 2시간 땅 교재에 보면 이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이론 파트, 두 번째는 기출문제 파트, 세 번째는 예상문제 파트인데, 두 번째 파트가 기출문제 파트예요. 우리 이 교재로 기출문제 파트를 공부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론 정립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이 교재는 다른 선생님이 만들어서 저희는 스마트 학개론으로 계속 이론 정리할 거고, 이 교재 이론 정리도 시간이 된다면 한번 살펴보셔도 괜찮아요. 모르면 질문하셔도 괜찮고. 자, 그리고 기출문제를 풀이할 때는 모든 선지가 중요한 거예요. 답만 찾는 건 중요하지 않다. 똑같은 답이 바로 똑같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요. 지문에서 나왔던 답이 아니었던 지문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니까, 변형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모든 선지를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스스로 다시 풀어보셔야지 수업만 듣고 내 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계산 문제는 꾸준히 반복해서 풀어야죠. 이때 계산 문제집이 있으니까 합격 이지라는 계산 문제집이 있어요. 계산 문제가 출간이 됐으니까 계산 문제를 따로 연습하고 싶은 사람은 계산 문제집을 사서 따로 계산 문제를 꾸준히 연습하셔야 되고, 하루 날 잡아서 공부했다고 또 실력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전에 공부했던 방법은, 공부가 효율성이 높은 방법은 학기론 공부하는 날이 있다라면 전에 수업을 시작하기 전이든지 학교는 끝나든지 간에 한 20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10문제 정도 반복해서 계속 풀어내는 거예요. 10문제가 어려우면 5문제라도 내가 풀 수 있는 것만 계속 풀어내는 게 이게 효과가 좋다. 꾸준히 공부하는 게 좋은 거고. 자, 그다음에 혹시나 늦게 공부 시작해서 이때부터 공부하시는 분이 있다라면 기초계산 특강이 있어요. 이때 11월, 12월 마지막 주 수업에 기초계산 특강을 했었고, 이때 무료 특강으로 올려져 있어요. 메가랜드 홈페이지에. 또 유튜브에도 황재원의 기초계산 특강 찾으면 올려져 있어요. 이건 이 수업을 안 듣고도, 수업만 듣고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계산 문제, 가장 기본적인 계산 문제만 올려놨으니까 이건 그냥 필수로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듣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되고, 교환은 다 출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밴드가 있어요. 학기론정서 황제원하면 공지사항에 역시 기초계산 문제 특강이 공지사항을 쭉 넘겨보면 이게 영상에 올려져 있고 교환도 출력할 수 있으니까 메가랜드 홈페이지에서 듣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하든지 밴드를 통해서 하든지 기초계산 특강을 찾아서 들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이렇게 일정표가 총 12주차까지 해서 마지막 340문제까지 우리 열심히 풀어볼 거예요. 재밌겠죠? 자, 혹시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지금부터 1차만 한다라면 너무 충분해. 1차만 이번에 준비한다라면 지금부터 공부해도 거의 그냥 내가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100%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동차로 합격한다라고 한다라면 좀 더 시간이 촉박할 수 있어요. 효율성을 가지고 각 과목 선생님한테 지금부터 동차로 공부하려고 하는데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 공부 방법인지 문의해가지고 좀 알아가셔야 되고, 학계론 공부할 때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한다라고 한다라면 1월부터 3월 달까지 이론 정립이 있었어요. 기출문제 수업만 들으면 안 돼요. 무조건. 오늘은 1단원 총론인데 학교론에서 가장 쉬운 단원 중에 하나예요. 1단원 쉽고, 그 다음에 7단원 개발관리론이 가장 쉬운 단원이고, 이건 뭐 그냥 수업 들으면 알겠다 하는 정도인데, 이제 어려운 단원이 곳곳에 숨어져 있어요. 경제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투자론, 감정평가론, 금융론,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데 이런 것들은 꼭 수업을 듣고 오셔서 기출 적용 과정에 이제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 1, 2, 3월 달에 해당되는 해당 단원의 이 목차들을 공부를 할 거니까, 만약에 내가 다음 주에 2주차에 이제 경제론을 공부할 건데 경제론 이 기출 적용 수업을 듣기 전에 이론 정립의 경제론 파트를 찾아서 수업을 듣고 오셔서 기출 적용 수업을 들어야 돼요. 아니면 시간 내서 이론 정립을 다 들어가지고 다 들어놓은 다음에 기출 적용을 들어야 된다. 무조건이에요. 기출 적용부터 들어가지고는 완성이 안 돼요. 이론 정립을 듣고 기출 적용을 들어야 된다. 반드시 두 커리큘럼만 들어서 가장 짧은 시간 영상을 조금 들고 합격을 하고 싶다 그러면 1월달, 2월달, 3월달 했던 이론 정립 과정과 4월달, 5월달, 6월달 공부하는 기출 적용 과정은 반드시 들어야 돼요. 반드시. 나머지 과정은 정말로 시간이 없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놓더라도 1, 2, 3, 4, 5, 6 이 두 과정은 꼭 들어야 된다. 필수예요. 그래서 수강한 다음에 이 기출 적용 과정을 수강해야 효율성이 높아진다라는 거. 자, 그리고 수업을 하겠지만 문제를 잘 풀어줄 거예요. 모든 지문을 잘 열심히 제가 최선을 다해서 풀어주겠는데 이건 내가 푸는 거지. 그리고 수업을 들으면 내가 설명을 잘하니까 알겠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착각이에요. 내 걸로 진짜로 만들려면 스스로 풀어봐야 돼요. 스스로 풀어보면 내가 진짜 아는 것과 모르는 게 구분이 될 거예요. 그럼 모르는 건 다시 교재 찾아보고 암기하고 정리하고 체크해서 다음에 또 봐야 되겠다. 기출문제는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험 볼 때까지 3번, 4번, 여러 번 회독해야 되는 교재라고 생각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기출문제집이에요. 자, 그래서 스스로 모든 지문을 풀이하고 복습하셔야 된다. 명심하셔야 돼요. 암기 코드 이제 유튜브로 영상을 찍어놨어요. 암기 코드 출력하실 수도 있고, 메가랜드 홈페이지에 학습 자료실에도 있고, 밴드에 또 암기 코드를 찾아보면 역시 교환을 받을 수 있어요. 암기 코드 출력하셔가지고 해당되는 1단원의 암기 코드를 자주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런 거 암기 코드 있었지. 암기 코드를 활용해서 학교론 전체에 대해서 체계를 좀 빨리 잡고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유튜브도 올려져 있어요. 유튜브에 황재원의 암기 코드 특강 이렇게 찾으면 올려져 있을 거니까 단원별로 딱 정리됐으니까 해당되는 단원을 자주 듣고 자주 들어서 머릿속에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암기 코드가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암기 코드는 모두 다 암기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수업 중에도 설명하겠지만. 자, 밴드에 매일 기출문제 이제 2문제씩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시간 낼 때 짬 내서 밴드에 들어오셔서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때 우리가 수업 중에 풀지 않은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이건 오전 강의에 했던 기출문제집을 중심으로 문제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밴드에 활용하셔서 짬짬이 기출문제 2개씩 풀어보려고 노력하시고, 나중에 이제 심기일전에 포인트 무료 특강이 있을 거예요. 어려운 단원마다 제가 따로 토요일날 심기일전 특강을 무료로 온라인으로 진행할 거니까 밴드 활용하시면서 이런 공지가 뜨면 시간 되시는 분들은 실시간을 들어오셔서 같이 특강 들으셔도 괜찮다. 그럼 만약에 스마트 학계론으로 이론 정리를 했어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학계론 중에 가장 얇게 이론을 정립한 거예요.
물론 이것만 공부해도 80점 이상 맞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거에 대한 내용을 다 이해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거의 내용으로 좀 부족하다, 내가 완벽하게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제가 요약집이 있으니까 요약집을 좀 구입해서 한번 정독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필수가 아니에요. 우리 공부는 이거와 이것만 공부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데 만약에 좀 더 욕심이 내서 난 민법이 좀 어렵고 학기는 무조건 80점 이상 맞아야 되겠다 이런 분이 있다라면, 이론 정리가 필요하다라면 기본서는 따로 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기본서 말고 요약집을 사셔서 요약집을 정독하시면 좋겠다. 요약집은 기출문제의 지문들을 다 이렇게 논리화시켜서 문장으로 바꿔놓은 교재이니까 기출문제 푸는 연습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약집을 좀 더 내가 이론 정리가 필요하다라면 이걸 좀 더 사서 하나 참고로 하셔도 괜찮다라는 내용이고, 자, 그렇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문제집의 페이지가 얘가 몇 페이지냐면 146페이지인가요? 네, 146페이지. 네, 이제 두 번째 파트. 자, 문제를 보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문제는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100% 다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모르는 지문 하나도 없게 제가 잘 설명해 주려고 모든 지문 다 설명해 줄 거니까. 자, 일단 표준산업 분류에서 자, 부동산 관련 부동산업이 있죠. 부동산업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암기해야죠. 암기. 자, 이 표예요. 이 표를 암기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자, 표준산업 분류에서 우리가 직업을 분류할 때 부동산과 관련된 업을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크게 임대 및 공급업, 관련 서비스업. 우리가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건 고객에게 응대하는 거죠. 고객에게 응대하는 것을 서비스업이라 그래요. 자, 임대 및 공급업은 임대업과 그 다음에 그냥 공급업이 아니다. 이거 외워놔야죠. 그냥 공급업이 아니라 뭐다?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해요. 개발 및 공급업. 이거 하나 기억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공급업이라는 건 있어요, 없어요? 표준산업 분류에서 부동산 공급업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나누면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구분하지 부동산 공급업이라고 단독으로 쓰는 건 없어요. 자, 관련 서비스업에서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 하면 뭐예요? 애프터 서비스, 사후 관리 얘기하는 거죠. 애프터가 사후야. 그다음에 서비스가 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서비스업에 관리업도 포함하고 있다. 부동산 관리업. 나머지 이제 기타 서비스가 뭐냐면 고객에게 응대하는 것이 중개 서비스업이에요. 중개는 누구한테? 의뢰인에게, 고객에게 서비스예요. 자문, 이건 컨설팅 얘기하는 거예요. 서비스예요. 누구한테 컨설팅, 자문해? 의뢰인에게 하는 거죠. 감정평가도 서비스예요. 누구한테 감정평가해요? 의뢰인에게 감정평가 해주는 거예요. 얘들이 다 기타 서비스업을 얘기한다. 중개, 자문, 감정평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분류로 나누면 이런 건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분류하느냐, 이건 구분하는 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해석할 때, 자, 임대업과 개발 및 공급업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다 가능해요.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다 가능하다. 주거용이면 주택 얘기하는 거죠. 주택. 비주거용이면 상업용, 그 다음에 사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업용, 사무용. 이게 비주거용. 기타는 뭐냐면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 기타 부동산은 시설, 상하수도 시설, 철도 시설, 이런 걸 기타 부동산이라 그래요. 근데 임대업이나 개발 및 공급업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다 가능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관리업에는 주거용과 비주거용만 있고 기타 부동산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타 부동산의 관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개를 뽑으라 그러면 공급업이 아니라 뭐다?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하고, 관리업에는 기타 부동산이 있다, 없다? 기타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이제 기타 서비스업에는 중개업에 대리업 포함하고 있죠. 우리가 공인중개사 따면 대리도 할 수 있죠. 대리업, 중개대리 할 수 있고 경매대리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문업은 투자상담이죠. 투자상담, 감정평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1차적으로 암기해야 될 내용이에요.
임대 및 공급업은 임대업과 개발 및 공급업 구분된다. 관련 서비스업의 관리업과 기타 서비스업이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인데 관리업에는 기타 부동산 관리업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기억해놔야죠. 이건 첫 번째고 두 번째까지 암기해야 이 문제를 모두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업에 포함되지 않는 게 있어요. 들어가지 않는 거. 특히 건설업, 건축업이란 말 써요 안 써요? 건설업, 건축업이란 말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걸 많이 속여내요. 특히 개발 및 건설업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즉 개발 및 여기에 건축업 이런 거 없어요. 건설업, 건축업이란 말 쓰지 않고 금융업 있어요 없어요? 금융업 존재하지 않아요. 투자업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금융업, 투자업은 없어요. 금융은 이건 돈 빌려주는 거니까 은행에서 하는 거고 투자업은 공인중개사가 직접 부동산을 사고 팔고를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걸 하면 안 돼요. 즉 이걸 투자로 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에 관리업이 들어간다라면 관리업 앞에는 꼭 여기 봐야 돼. 어떤 부동산인지를 꼭 체크해야 된다. 여기에 주거용은 돼요? 비주거용 돼요? 주거용, 비주거용 되는데 기타 부동산 또는 시설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외워놔야 돼요. 건설업, 건축업 쓰지 않고 금융업, 투자업 없다. 그래서 암기 코드로 건금투 기관은 안 된다. 이렇게 외웠어요. 건금투 기관은 안 된다. 건설업, 건축업 안 되고 금융업 없고 투자업 없고 기관은 안 돼요. 기타 부동산 시설 관리업은 안 된다.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여기까지 외워놔야 이 표준산업 분류와 관련된 문제는 다 풀 수 있다. 외워놓으셔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문제 풀어보죠. 그리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듣지 말고 수업 들을 때 여러분 머릿속은 좀 더 훨씬 더 계속 돌아가야 돼요. 막 힘들게 돌아가야 돼요. 내가 한번 설명할 때 여러분은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암기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오래 각인되고 남을 거니까. 그러면서 이 외웠던 걸 문제로 바로 적용했을 때 바로 끄집어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시간 지나면 까먹어요. 까먹으면 또 암기해야 돼요. 어찌됐거나. 자, 보죠. 자, 부동산은 관련 서비스업이라고 나왔네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그럼 얘 단어가 탁 나왔으니까 머릿속에 떠올려야죠.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되는데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이렇게 구분될 수 있죠. 애프터 서비스 하면 사후 관리니까 부동산 관리업이 있고 여기에 부동산이 있을 거고 여기에 부동산과 관련된 나머지 기타 서비스가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이 있을 거다. 감정평가업 이렇게 있을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자, 자문업 들어갈 수 있죠.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이니까 중개업 들어갈 수 있죠. 이런 거 포함하는 건 당연하고 감정평가업 들어갈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관리업이니까 관리업이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관리업이 있을 때는 항상 생각해 봐야 돼. 앞에 있는 게 뭐는 안 된다. 기타 부동산 시설은 안 된다. 근데 보니까 주거용 부동산, 비주거용 부동산 맞네요. 얘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개발 및 공급업은 이건 관련 서비스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임대 및 공급업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임대 및 공급업에 얘가 들어가는 거죠. 지금 묻는 건 여기를 물어봤어요. 관련 서비스업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암기해야 돼요.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부동산업을 크게 구분하면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 및 공급업은 임대업과 개발 및 공급업, 개공 이렇게 구분되고 관련 서비스업에는 관리업과 중개, 자문, 감정평가. 이때 관리업은 기타 부동산이나 시설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해석해야 되고 건금투 기관은 안 돼요. 건이 뭐예요? 건설업, 건축업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금융업, 투자업 없다. 관리업의 기타는 안 된다. 건금투 기관은 안 된다. 해당 안 된다. 두 번째 보죠. 자, 부동산 관리업이라고 나왔네요. 부동산 관리업의 분류체계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관리가 나오면 앞에 있는 부동산을 잘 봐야 돼요. 주거용, 비주거용 가능하죠?
근데 기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타 부동산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주거용 부동산 돼요. 아파트가 주거용 부동산이에요. 똑같은 얘기고. 비주거용 부동산 되죠? 사무용 건물이 비주거용이에요. 얘도 되는데 여기에 시설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지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고 시설, 기타 부동산 얘기하는 거예요. 기타 부동산의 관리는 해당되지가 않는다. 외워놔야죠. 그래서 틀린 건 4번이 틀렸다. 자, 3번 보죠. 부동산의 개념.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우리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죠. 자, 보죠. 스마트 학교는 7페이지에 우리 배웠던 거. 책을 안 펴도 괜찮고 나중에 내가 정 모르는 게 있다라면 책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고, 제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이 전자칠판 보면서 그냥 공부해도 괜찮아요.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개념을 볼 때 복합 개념의 부동산으로 봤어요. 부동산의 개념을 복합 개념으로 보겠다.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보겠다. 어떻게 보겠냐? 부동산의 개념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으로 이렇게 바라보겠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으로 이렇게 이해해 나가는 것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이때 법률에서 정의할 때 민법에서는 우리가 정의할 때 민법에서 정의하는 걸 협의의 부동산 뭐라고 한다? 토지 및 그 정착물. 자, 여기에다가 토지 및 그 정착물에 해당되는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 이걸 의제부동산, 간주부동산을 포함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했죠. 좁은 의미의 부동산, 넓은 의미의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 준부동산은 부동산에 준하는 거죠. 그럼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과 유사하니까 부동산 취급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준부동산의 정의를 보니까 의제한다, 간주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부동산으로 의제한다, 부동산으로 간주한다. 얘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동산 등을 얘기하는 거야. 부동산이 아니죠. 근데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건 부동산과 비슷한 게 있더라. 부동산은 무조건 공시해야 돼요. 등기 등록해야 돼. 부동산은 무조건 법적으로 등기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부동산이 아닌 동산 등인데 부동산과 비슷하게 등기 등록해서 공시하는 것들이 있더라. 부동산과 비슷하게 등기 등록하네. 이게 비슷하다 보니까 이런 동산 등을 부동산 취급해 줄게, 준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한번 보죠. 자동차. 얘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죠. 등록해 안 해? 등록하죠. 동산인데도 부동산과 비슷하게 등기 등록을 하더라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준부동산, 부동산 취급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 특히 얘 좀 외워놔야 돼요. 재단도 준부동산에 해당된다. 자, 재단이 준부동산이에요. 그러면 재단을 부동산으로 취급할 수 있는 건 법률, 경제, 기술적 측면 중에 무슨 측면? 법률적 측면. 얘가 어디에 들어가요? 준부동산에 들어간다는 것은 법률적 개념의 광해부동산에 포함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토지, 정착물 이렇게 얘기하면 협의부동산이죠. 그럼 정착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볼 수 있어요? 부동산 취급할 수 있어? 맞죠? 법률적 측면에서. 그럼 협의의 부동산이에요? 광해의 부동산이에요? 둘 다라고 해야 돼. 둘 다. 협의에도 들어가죠. 광해도 들어가, 안 들어가? 얘 두 개가 광의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뭐 말장난인데 어쨌든 정착물은 협의도 광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준부동산은 협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준부동산만 광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근데 여기에 얘를 부동산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동산 등이다. 근데 어디는 포함된다? 광의의 부동산에는 포함되지 부동산이 아니에요. 동산 등인데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얘를 외워야 된다.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5개 무조건 외워야죠. 출제자가 한 문제 내겠다 그러면 무조건 얘를 내는 거예요. 경제적 개념의 5개.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동산을 바라볼 때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으로 볼 수 있겠다. 즉 자산, 자본은 재산에 해당되는 거예요. 즉 경제적으로 재산으로 바라보는 걸 경제적으로 바라보는 거고, 이때 경제활동은 수요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 공급이 경제활동이에요. 경제활동, 경제라는 말과 수요 공급을 떼어놓을 수 없어요.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이 어디? 시장.
자, 그래서 학개론에서 항상 중요한 거, 시장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가 일어난다? 수요와 공급이 일어난다. 이 수요 공급을 뭐라고 한다? 경제활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단원이 경제론인 이유는 경제활동인 수요 공급을 배우는 단원이 이 단원이 경제론이에요. 얘가 얼마나 활발히 일어나는지의 정도를 얘기할 때 이걸 뭐라고 한다? 경기라고 얘기해요. 경기는 일정해요, 변해요? 변하죠. 경기 변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경기, 수요 공급이라는 단어는 시장과 떼어놓을 수 없고 경제라는 말과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생산 요소는 공급과 관련된 거고 생산 공급이고 소비재는 수요와 관련된 거고 거래하는 물건을 뭐라고 한다? 상품.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가치하면 재산과 관련된 거예요. 돈과 관련된. 그래서 자산 자본이고 수요 공급 관련된 거 공급 생산재 수요, 소비재, 거래되는 물건, 상품 이렇게 바라보는 걸 경제적 측면의 5가지고 자, 기술적, 물리적 개념은 자, 물리적이라는 나는 기술적이라는 말은 이건 뭘로 해석한다? 중요하죠. 어떻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해석할 때 기술적, 물리적으로 이해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이란 말 나오면 이게 학교론에서 이제 맨 마지막까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리적 감가가 뭐야? 물리적 감가. 우리가 감가가 일어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물리적 감가, 경제적 감가, 기능적 감가. 물리적 감가는 눈에 보이는 감가잖아요. 마모파손은 눈에 보여? 보이죠? 마모, 파손, 노후화가 일어날 때 눈에 보이는 감가니까 이걸 물리적 감가. 이때 외부 환경과 어울리지 않으면 경제적 감가, 내부 구성 요소, 설계, 설비 등의 문제가 생기면 기능적 감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물리적, 경제적, 기능적 이런 게 있었죠. 어쨌거나 물리적이면 눈에 보이는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리적 관리라고 한다면 어떤 걸 건물을 관리할 때 물리적 관리 이렇게 나왔대요. 그럼 눈에 보이는 마모, 파손, 노후화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걸 물리적 관리 이렇게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위치, 공간, 자연 환경인데 이걸 암기할 때 야, 물리적 눈에 보이는 건 위와 간이 안 좋은 뭐다? 환자다 이렇게 위와 간이 안 좋은 환자다 이렇게 외웠었는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은 이거 알면 답은 찾을 수 있더라 이렇게 했었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경제죠. 자, 근데 법이나 경제는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얘는 무형적 측면인데 얘 기술적, 물리적은 눈에 보이는 모습이잖아요. 그럼 형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형태가 있겠지. 그래서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의 개념이라고 얘기하면 뭘 얘기한다? 기술적, 물리적 개념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거 틀리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고. 자, 일단 문제를 한번 보죠. 다시. 자, 3번에 가서 부동산의 개념에서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때 경제적 개념 이렇게 나왔으니까 5가지가 그냥 무조건 떠올라야 돼요. 어떻게?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이렇게 나와야죠. 자산, 자본, 그 다음에 생산재를 생산 요소라 그래요. 소비재, 그 다음에 상품은 없네요. 어쨌거나 기역, 니은, 리을, 비읍은 경제적 개념이어야 돼요. 기역, 니은, 리을, 비읍 얘밖에 없네. 답은 2번이겠죠. 나머지 보니까 야, 위와 간이 안 좋은 환자다. 얘는 뭐다? 기술적, 물리적 개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을 무조건 외워서 풀어내야 되고. 자, 4번 보죠. 자, 4번을 풀기 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내용 정리하는 걸 정신없어 하면 안 돼요. 책 안 찾아봐도 괜찮아.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내가 이 설명을 듣다가 정 모르는 게 있다, 확인할 게 있다, 그럼 내 교재를 한번 살펴보는 거고, 그냥 이거 넘길 때마다 책 찾고 뭐 문제 찾고 하면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자, 정착물 한번 보죠. 토지 정착물과 건물 정착물이 있는데 원래는 움직이는 물건이었는데 토지와 건물에 붙어져서 얘가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물건을 정착물이라 그래요. 이때 정착물을 얘기할 때, 자, 그러면 토지나 건물에 어떻게 부착돼야 되냐라고 할 때 이렇게 부착돼야 정착물이라고 인정한다. 그냥 붙어져 있다고가 아니라 오랫동안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붙였댔거나 용도에 맞게 이유가 있어서 부착됐거나, 자, 제거했을 때 문제가 발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발생해야 돼요. 붙일 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오랫동안 잘 붙일 만한 이유가 있게 붙여져 있어야 이걸 정착물로 봐요. 근데 떼어내는데 건물에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아. 그럼 붙일 만한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떼어낼 때 문제를 일으켜야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벽에 붙어져 있는 저 시계가 붙어져 있어요. 떼어내면 건물의 기능에 문제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여기 스위치가 붙어져 있어. 떼어내면 불을 켤 수가 없잖아요. 건물의 기능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정착물인 거야, 스위치는. 근데 붙어지는 액자나 시계는 건물에 떼어내도 건물의 기능에 문제가 하나도 없으니까 얘는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부동산을 취급하지 않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동산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거했을 때 손실이 문제가 발생해야 돼요. 자, 임대인이 부착해야 돼요. 임차인이 부착하면 이사 갈 때 떼어갈 수 있다고 보면서 일시적으로 부착한 걸로 봐요. 오랫동안 부착돼야 되니까 임대인이 부착해야 정착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부착하면 정착물이 아니다. 그럼 뭐다? 동산이다. 자, 나무 중에 유일하게 가식수목은 가짜로 심은 나무죠. 내가 여기다 오랫동안 심으려고 하는데 여기다 바로 심지 못하니까 임시적으로 하루 정도 여기에 임시로 심어놨을 때 가식수목이라 그래요. 이식 중인 수목이다, 가식 중인 수목이다. 그럼 얘는 오랫동안 붙일 목적이 아니었던 거네요. 그럼 얘는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가식수목, 나무 중에 유일하게 정착물로 취급하지 않는 게 가식수목. 판잣집도 임시로 살 집이에요. 오랫동안 살 집이 아니라 임시로 만든 집이라고 해서 얘도 정착물이 아니고, 경작수확물은 수확물이니까 사과나무에 붙어져 있는 나무가 붙어져 있으면 재배 중인 열매예요. 과실인데 이걸 떼어낸 거야. 수확물이니까. 떼어냈으면 나무와 분리됐으니까 이건 뭘로 본다? 동산으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정착물이 아니라 정착물이 아니니까 이건 동산으로 본다. 자, 그럼 이유 있게 잘 오랫동안 단단히 붙여지면 정착물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정착물 중에 얘는 토지 정착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 정착물 중에,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정착물 중에, 자, 토지와 독립되어 있는 정착물이냐, 토지에 종속된 정착물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와 독립적인 정착물이냐, 토지에 속한 정착물이냐라고 얘기할 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렇게 토지가 있다라면 여기 건물이 있다고 보죠.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건물은 정착물이에요. 토지에 오랫동안 잘 붙어져 있는 거죠. 토지 정착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때 이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겠냐, 또는 이 건물의 주인이 토지 건물과 전혀 상관없이 별도의 주인이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주인은 별도로 있어요. 우리 거래할 때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어요. 이런 정착물을 뭐라고 한다? 독립정착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착물의 주인이 별도로 있는 정착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 외워놔야 돼요. 즉, 토지와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거나 이 정착물의 주인이 토지 소유권과 별개의 정착물의 주인이 따로 있을 때 이걸 독립정착물이라고 한다. 네 개를 뺀 나머지가 정착물이래. 이 네 개를 뺐어.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무슨 정착물? 종속 정착물이에요. 이것들은 그러면 이 정착물의 주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도로. 별도로 없어. 다 누가 갖는 거예요? 토지 소유권자가 이 정착물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별도로 이 정착물의 소유권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었다, 종속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건물은 누구 거예요? 이건 토지 소유권자가 아니라 건물 등기부에 있는 소유권자 거예요. 등기된 임목이래요. 나무 중에 등기됐다. 그러면 임목이라 그래요. 이건 누구 거냐면 등기부에 있는 소유권자 거지. 토지 주인과는 별도의 상관이 없어요.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나무는 이름을 밝힌 사람 거지 토지 주인께 아니다라는 얘기고, 재배되는 농작물은 누구 거다? 경작자 거예요. 토지 주인과는 상관없이 재배되고 있는 상태의 진행형의 농작물은 다 이건 권원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경작자 거야 라고 인정해줬어요. 땅 주인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네 개는 별도로 토지와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고, 이 정착물의 주인이 별도로 인정되는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 나머지는 다 뭐다? 종속 정착물. 그럼 여기 토지에 붙어져 있는 도로, 돌담, 이건 별도로 소유권자가 누가 있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권자가 갖는 정착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국어 외워놔야죠. 국어 뭐다? 국어 또랑이죠. 인공수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길 얘기하는 거죠. 인위적으로 만든 물길, 이걸 국어. 이 국어 우리 시험 문제 자주 나왔으니까 국어도 기억해놔야 돼요. 이 네 개 아닌 건 다 종속정착물이에요. 자, 그리고 기억해놔야 되죠.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다인생 식생과 나무. 자, 이건 알아서 자라는, 내가 재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자라는 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얘는 정착물 맞아요.
정착물 맞죠? 이거 중요해요. 얘는 정착물 맞아요. 여기 종속 정착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얘는 정착물인데 얘는 토지와 분리해서 별도로 거래할 수 없는 종속 정착물인 거예요. 정착물은 맞아요. 정착물은 맞아요. 정착물은 맞는데 독립 정착물이 아니다. 종속 정착물이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무 중에 정착물 아닌 건 뭐밖에 없어요? 가식수목밖에 없어요. 가식수목. 자, 하나 이제 여기에 참고로 자, 매도인과 매수인 관계에서 정착물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요. 내 이 건물을 팔았는데 야, 붙어져 있는 게 정착물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럼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돼? 아니면 정착물이 아니면 동산이니까 내가 떼어서 가지고 넘겨주면 되겠죠. 근데 이게 정착물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라면 내가 지식이 없어. 법적 지식이 하나도 없어. 모르겠어. 그럼 다 떼어서 내가 갖고 껍데기만 건물을 팔면 매수인이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그러니까 이 계약 관계가 흐트러질 수 있으니 모르면 일단 뭘로 보고 정착물로 보고 그럼 부동산 취급했으니까 누구에게 넘겨줘라? 매수인에게 넘겨줘라. 일단 모르겠으면 매수인에게 넘겨주고 나중에 법률 검토를 통해서 야 걔는 정착물이 아니었으니까 내가 떼어서 가져와도 되겠네. 그때 떼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모르면 일단 뭘로 본다? 정착물로 간주하고 누구한테 넘겨준다? 매수인에게 넘겨주는 걸 이걸 일반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법률 관계가 복잡해지지 않아요. 뭔지 모른다고 해서 법적 지식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다 떼어서 갖고 넘겨주면 이 계약 자체가 다시 또 문제가 생겨서 우리 판사님들이 너무 힘들어해. 다 소송하고 계약이 이게 뭐 된다, 성립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일단 정착물로 보고 넘겨줘라. 나중에 검토해가지고 정착물이 아니고 동산이면 떼어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죠. 자, 4번 보죠. 자, 정착물 중이라고 나왔어요. 토지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거라고 나왔네요. 독립 정착물은 딱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외워야 돼요. 네 가지가 뭐다? 건물, 그 다음에 등기된 임모, 명인방법, 수모, 재배는 농작물. 이 네 가지가 독립 정착물 외워놔야 돼요. 건물, 등기된 임모, 이 보존등기 그런 거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건 등기법에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명인방법의 수모,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국어는 얘는 정착물은 맞아요. 정착물 맞죠? 무슨 정착물? 종속 정착물이에요. 종속 정착물. 정체가 뭐다? 또랑 인공수로. 우리 시험에 학기론에서 많이 나왔어요. 인공수로. 얘는 종속 정착물이다. 자, 토지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나왔네요. 자, 국어 정착물 맞아요? 맞죠? 국어 정착물이에요. 근데 독립 정착물이야? 종속 정착물이야? 종속 정착물. 다년생 식물, 아무 말이 없으면 알아서 자라는 다년생 식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학문적으로 있어 보이게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 식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착물 맞아요? 맞아요. 무슨 정착물? 종속 정착물. 교량 정착물 맞아요? 맞아요. 토지에 붙어져 있으니까 오랫동안 쓸 목적으로 붙어져 있는 다리도 정착물 맞아요. 담장도 정착물 맞아요? 맞아요. 얘들은 다 정착물인데 무슨 정착물? 종속 정착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무 중에 정착물이 아닌 건 딱 하나밖에 없다. 뭐? 가식수목. 얘는 정착물이 아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동산이라고 해야 돼요. 정착물이 아니니까 부동산을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동산이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까 동산에서 기억해야 될 거, 임차인이 부착한 거 정착물 아니죠? 동산이에요. 가식수목, 가짜로 심은 나무도 얘는 정착물이 아니다. 동산이에요. 또는 판잣집, 그다음에 경작 수확물, 수확한 물 이거 떼어진 거야 나무에서. 그러니까 얘는 동산으로 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부터 토지 관련인데 얘는 그냥 100%예요. 100%. 우리가 1단원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세 문제가 나와. 세 문제. 이 세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첫 번째 무조건 나오는 거 토지의 분류. 두 번째 토지의 특성.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이 있죠. 자연적 특성 네 가지 뭐가 있다? 부부영계,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 이 두 문제는 무조건 매년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한 문제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나올 거냐, 표준 산업의 분류가 나올 거냐,
이거 차이인 거예요. 또는 이제 주택의 분류가 나올 거냐, 이거 차이인 거지. 두 문제는 무조건 나오는 게 토지 분류와 그다음에 자연적 특성, 부부 연계에 관련된 현상이에요. 이거 무조건 맞아야 되고, 이제 한 문제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 또는 표준산업 분류에서 부동산업, 주택의 분류 또는 이제 정착물이냐 아니냐 이걸 구분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더라. 자, 토지 분류 한번 보죠. 자, 외워야죠. 다 외웠길 바라고. 자, 이만큼 외워야 돼요. 이게 한 문제예요. 이만큼 외워서 한 문제 맞는 건 무조건 외워야 돼요. 무조건. 실수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만 가지고 해석해도 충분하니까 한번 보죠.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바닥에 있는 토지를 우리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 토지를 뭐라고 한다? 부지예요. 가장 큰 개념의 부지. 가장 넓은 개념의 토지 분류를 부지라고 얘기해요. 부지. 자, 그런데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가 있죠. 건물이 지어져 있거나 지을 수 있거나 이렇게 가능성. 지어져 있다는 건 지을 수 있었으니까 지어져 있는 거예요. 지을 수 있거나 지어져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택지라고 얘기해요.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 택지가 어디 있냐면 여기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고 나왔네요. 우리가 이제 건축할 때 건물의 용도를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구분할 수 있죠. 주택상가, 공장을 지어져 있거나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택지. 이걸 건축법에서 뭐라고 한다? 대지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건물이 있는 상태를 얘기한대. 건물이 있어. 건물이 있는 상태래요. 건물이 있는 상태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건부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건부지는 택지일까요? 택지가 아닐까요? 택지예요. 택지 중에서 건물이 지어지는 상태를 건부지라고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토지 분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죠, 예. 예. 후보지와 이행지. 우리가 이제 암기할 때 후간, 이내 이렇게 공부했어요. 후는 용도지역 간에, 이는 용도지역 내에서, 이내 이렇게 돼야 돼. 이내, 후간, 이내. 근데 중요한 건 용도지역을 구분할 때 이건 공법에서 얘기하는 국계법의 용도지역이 아니에요. 감정평가상 용도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감정평가상 용도지역을 얘기할 때 감정평가상 용도지역은 딱 세 가지밖에 없다. 세 가지가 뭐예요? 네? 그건 국계법에서 용도지역 도간농자, 주상공 이런 거고, 감정평가에서 감정평가에 따른 용도지역은 딱 세 개밖에 없대요. 나 깜짝 놀랐어. 주상공동 나와서 택지, 농지, 임지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개만 용도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도지역이고, 근데 택지 중에서 우리가 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상가 지을 수도 있고 공장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거용 토지, 상업용 토지, 공업용 토지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농지는 전, 답, 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전은 뭐예요? 밭. 답은 논. 과는 과수원. 임지에 신탄림지, 그 다음에 용재림지 이렇게 있는데 얘는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무시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래서 토지가 분류될 때 이렇게 용도지역 간에 이렇게 전환 중에 있을 때는 뭐라고 한다? 후보지. 용도지역 내에서 이렇게 전환 중에 있으면 뭐라고 한다? 이행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이런 토지가 농지였어요. 근데 얘가 토지를 조성해서 택지로 바꾸려고 하는데 전환 중에 있대요. 전환 중에 있어야 돼요. 전환 전에는 뭐였어? 농지였어요. 이름이 있어. 전환 후는 뭐가 돼? 택지. 근데 전환 중이래. 뭐라고 해야 돼? 이때 이제 쓰는 것이 후보지 아니면 이행지라는 말을 쓰는데, 농지에서 택지로, 얘 농지 용도지역이에요. 택지 용도지역이에요. 용도지역 간에 전환 중이니까 뭐라고 한다? 후보지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 토지가 있는데 얘가 전이었어요. 얘가 과수원으로 전환 중에 있대. 자, 그럼 얘는 전환 중에 있으니까 전환 전에는 뭐였어? 촌이었어. 전환 후는 뭐가예요? 과수원이었어요. 전환 중이니까 이름이 없어. 붙여줘야 돼요. 후보지 아니면 이행지를. 근데 전의 용도지역은 뭐예요? 전이란 용도지역은 없어. 전은 용도지역이 뭐야? 농지라고 얘기해야 돼요. 얘도 농지이고 얘도 뭐야? 용도지역이 농지예요. 그럼 농지라는 용도지역 내에서 전환 중이네. 이걸 뭐라고 한다? 이행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죠. 얘가
전이었는데 얘가 주거용 토지로 바뀌어지려고 해. 전환 중에 있대요. 그럼 이건 후보지냐 이행지냐라고 얘기하면 용도지역을 봐야지. 용도지역이 바뀌어지냐 용도지역 내에 있느냐를 봐야죠. 얘는 용도지역이 뭐예요? 농지예요. 주거용 토지는 용도지역이 뭐예요? 택지예요. 그러면 용도지역 간의 전환 중이니까 뭐라고 한다? 후보지라고 해요. 그래서 용도가 전환 중에 있다라면 후보지 이행지를 얘기하는데 용도지역은 이 세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용도지역 간의 전환 중이면 후보지, 용도지역 내에서 전환 중이면 이행지, 이내 이렇게 해야죠. 이때 용도지역을 바꿀 수 있죠. 다른 말로 뭐라고? 용도지역은 딱 세 개밖에 없대잖아. 뭐라고? 택지, 농지, 임지 지역 간에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용도지역은 세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봤을 때 자연 그대로의 토지, 개발되기 전에 원래 상태의 토지를 우리가 소자가 원래 바탕소예요. 원래 바탕소. 그래서 소지 또는 원지라고 얘기해요. 소지, 원지. 자, 그 다음에 중요하죠.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빈 공간, 빈 공간이니까 우리가 공자가 비워둘 공자예요. 비워둘 공. 그래서 공지. 그러면 건축 바닥 면적을 제외한 빈 공간이 있다는 거죠. 이걸 공지라고 한대. 그러면 우리가 토지에서 이렇게 내가 토지가 있는데 건물 요만큼 지었어요. 이 빈 공간을 뭐라고 한다? 공지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얼마나 건축 바닥 면적을 넓게 지을 거냐를 얘기할 때 건폐율이란 말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폐율이 하향 조정됐대요. 건폐율이 줄었어. 건물 넓게 짓는 거야, 좁게 짓는 거야? 좁게 짓는 거예요. 그러면 공지의 면적이 넓어져, 좁아져? 넓어져. 이렇게 돼야 돼요. 건폐율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건 건축 규제를 얘기하는 거죠. 이때 건폐율이 하향 조정되는 건 건축 규제가 강화된 거예요, 완화된 거예요? 건물을 좁게 지으라고 한 거니까 강화된 거예요. 그래서 건축 규제가 강화될수록 공지의 면적은 넓어진다. 이 빈 공간 얘기하는 거니까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필지와 획지를 한번 구분해보죠. 자, 등기 등록단위 이게 나오면 무조건 이건 뭐냐면 필지를 얘기하는 거죠. 필지. 우리가 등기 등록은 필지별로 등기 등록하는 거예요. 등기 등록단위 나오면 필지가 나와야 되고 소유권 범위를 얘기하는 것이 필지예요. 필지. 그러니까 등기 등록할 때 등기법에 따라야 되니까 법률적으로 중요한 개념이 필지예요. 필지. 자, 근데 여기 보니까 가격 수준이 비슷한 한 덩어리의 토지, 가격이 비슷한 게 중요한 거예요. 가격이 비슷한 덩어리를 뭐라고 한다? 획지라고 얘기해요. 자, 한번 정리해보면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이렇게 있대.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갑의 땅, 얘가 을의 땅, 얘가 병의 땅이래요. 투표해야 돼. 알겠죠? 네, 잘했어요. 자, 그럼 몇 필지예요? 소유권 범위가 몇 개로 구분돼 있어? 3개로 구분돼 있죠. 몇 필지? 3필지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획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격 정도를 보니까 요만큼 토지는 평당 100만 원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여기나 여기는 요만큼 토지는 평당 2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형성돼 있대요. 그럼 가격이 비슷한 덩어리는 몇 덩어리 나오는 거예요? 2덩어리 나오는 거죠. 여기 한 덩어리, 여기 한 덩어리 나오니까 이건 몇 획지라고 한다? 2획지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가격이 비슷한 덩어리는 획지라는 말을 쓰는 거고 소유권 범위를 얘기할 때는 필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물론 이럴 수도 있죠. 얘가 만약에 얘가 갑의 땅이에요. 갑의 땅인데 우리가 이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원칙이에요. 무슨 평가? 그래요. 잘했어. 현황평가.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공법상의 제한은 받는 상태, 받지 않는 상태? 받는 상태로 한다. 이걸 현황평가라 그래요. 원칙이 현황평가예요. 자, 근데 3가지가 있으면 원칙과 다르게 가정하거나 조건을 붙여 평가할 수 있다 했었어. 이 3가지가 첫 번째가 법령의 규정이 있거나 두 번째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세 번째 사회통령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제와 다르게 조건을 붙이거나 가정할 수 있다. 이런 걸 조건부 평가할 수 있다. 근데 원칙은 현황평가였어요. 뭔 말하는지 알아들어야 돼. 자, 어찌됐거나 자, 얘를 보니까
공적 장부상에 있는 이 용도 지역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용 상태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기는 건물을 지어서 택지용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택지용으로. 여기는 감자를 심어서 농지용으로 이용하고 있대요. 이렇게 이용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 한 필지죠. 갑의 땅이니까. 맞아요. 근데 얘와 얘는 가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얘는 택지용이고 얘는 농지용이니까. 그럼 획지는 몇 획지가 나오는 거예요? 2획지가 나오는 거 가격이 비슷한 동네가 2개 나오니까. 그러니까 필지와 획지는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100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될 수도 있고 한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획지를 구분할 때는 가격만 비슷한 덩어리를 1획지라고 얘기하고 소유권의 범위를 얘기해서 등기 등록하는 단위는 필지라고 얘기한다. 획지와 필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분할게. 자, 빈지와 법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빈지와 법지. 자, 얘는 빈지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데 활용 실익이 많은 해변 토지를 얘기해요. 해변 토지. 자, 소유권은 없대. 자, 그러니까 등기부는 없는 거예요. 소유권 인정되지 않는 건 등기부는 없고, 근데 바닷가에 있어서 돈은 많이 벌 수 있는 실익은 많이 있는 바닷가 토지를 빈지라고 하고, 얘를 보니까 법지는 소유권은 인정되는데 등기부는 있다는 얘기예요. 경사져서 활용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활용 실익이 거의 없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법지. 그래서 얘의 특징은 소유권만 법적으로 인정받고 활용 가치가 없다. 법으로만 인정받는 토지라고 해서 법지라고 얘기했던 거죠. 잠깐 한번 해석해 보면, 자, 만약에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자, 이렇게 여기에 집을 짓고 있고 여기에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등기부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얘가 갑의 땅, 얘가 을의 땅, 얘가 병의 땅. 그럼 얘 토지는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을의 땅이라고 등기부가 있어요. 등기부가 있으니까 얘는 소유권은 법적으로 인정되잖아요. 을의 땅이야. 근데 경사가 져서 이용 가치가 거의 없죠. 이런 토지를 뭐라고 한다? 이런 토지를 법지, 법으로만 소유권 인정되는 토지 법지라고 한다. 바닷가를 가보니까, 자, 물이 조금 들어올 때는 간조수위선이라고 하고 가장 많이 들어올 때 만조수위선이라 그래요. 얘가 만조수위선이라고 하고 이걸 우리가 해안선이라고 얘기해요. 해안선. 자, 그럼 여기까지 물이 차 있어요. 우리 해안선은 만조수위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음부터 바로 등기부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일정 간격을 두고 여기서부터 등기부가 시작돼요. 여기 몇 번지 누구 땅, 몇 번지 누구 땅, 몇 번지 누구 땅. 여기서부터 지적, 공부, 공적 장부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럼 여기 땅은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등기부가 없어. 그래서 소유권이 누구 땅이다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바닷가를 뭐라고 한다? 얘를 빈지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빈지, 바닷가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다가 얘는 파라솔 지어서 뭐 자릿세만 봐도 돈 벌 수 있죠. 가건물 잠깐 지어가 조개구이집을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잖아. 그렇죠. 카페 차려 돈 많이 벌 수 있죠. 어쩌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 가치는 높은 바닷가를 이걸 빈지라고 한다. 법지와 빈지 구분할 수 있어야죠. 법지, 빈지. 지금 다 외워놔야 돼요. 빈지, 법지. 그 다음에 맹지와 대지 한번 보죠. 자, 우리가 맹지라고 하면 눈 안 보이는 사람 맹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길을 못 찾는 토지예요. 길을 못 찾는 토지. 도로 접속면이 없는 토지. 왜 그러냐? 남의 땅에 둘러싸여 가지고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길과 도로와 접속면이 없는 토지를 맹지라고 하고, 이 맹지가 일부 좁은 도로 접속면을 가지게 되면 이걸 자루 모양의 대지라 그래요. 근데 이 한자의 대지와 이 한자의 대지는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자루 모양의 대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루 모양의 대지. 우리 처음 배우는 거 아니죠? 다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외워야 돼 지금. 자, 그럼 이제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도로가 있을 때 도로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도로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고 땅이 이제 갑의 땅, 을의 땅, 병의 땅, 여기 정의 땅이라고 해보죠. 뭐 ABC라고 해보죠. A, B, C, D, E라고 해보죠. 얘 밖에 있는 건 다 도로예요. 도로. 이렇게 도로가 있더라. 자, 그러면 나머지 땅들은 다 도로와 접하고 있는데 이 C의 땅은 도로와 접속면이 없죠. 이 C의 땅을 뭐라고 한다? 맹지라고 한다. 근데 건축법에서 도로 접속면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건물 지을 수가 없어요. 건축할 수가 없다.
건축이 불가능하다. 도로 접속면이 없으면 건축할 수 없다. 그럼 가치가 높아요, 낮아요? 낮죠. 맹지 감가가 있어요. 건물 짓지 못하니까. 자, 그런데 토지는 합필하거나 분필할 수 있어요. 합칠 수도 있고 쪼갤 수도 있죠, 당연히. 자, 그럴 때 이 C가 이 B하고 친구예요. B하고 친구야. 그래서 술 사주면서 야, 일부 조금만 나한테 팔아. 그래서 요만큼을 술 사주면서 요만큼 땅을 샀어요. 그래서 얘하고 합쳤어. 그래서 이런 땅이 됐어요. 자,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하냐? 한쪽이 좁은 도로 접속면을 가지게 되고 이걸 자루 모양이다 그래서 자루 모양의 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머니 자루를 쓰는데 주머니 보면 들어가는 입구는 좁아요. 근데 들어가면 넓어지잖아요. 그런 모양이에요. 즉 도로 접속면은 좁은데 들어가면 이렇게 넓어지는 공간이 나오는 것을 주머니 모양 같다. 그래서 자루 모양의 대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맹지가 자루 모양이 되면 건물 지을 수 있어요? 건축 지을 수 있겠네요. 그럼 가치가 많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맹지와 자루 모양 대지 이렇게 얘기하고, 자, 선화지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 선화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지와 건부지 한번 비교해보죠. 나지와 건부지. 자, 건물이 없고 사법상의 제한도 없어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해. 이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깨끗한 토지를 뭐라고 한다? 나지. 이때 중요한 건 무조건 학계론에서 공법상의 제한이 나오면 받는 상태, 받지 않는 상태, 받는 상태라고 나와야 돼요. 공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공법상의 제한을 받고 안 받는 건 뭐예요? 사법상의 제한을 안 받는 거예요. 즉 사법상의 제한이라면 민법상의 즉 전세권, 저당권, 뭐 지상권 이런 거 관련이 없다. 그러면 깨끗한 토지죠. 건물 정착물도 없고 사법상의 제한이 없으니까 바로 가장 좋은 이용을 할 수 있어. 맞아요. 나지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법상의 제한도 없고 건물 정착물도 없으니까 바로 가장 좋은 이용을 할 수 있는 상태. 비싸요, 싸요? 비싼 땅이에요. 이걸 나지라고 한다. 건물이 있는 상태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건부지라 그래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면 건부지와 나지를 비교했을 때 자, 이렇게 있다 보죠. 나머지 조건은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사법상의 제한도 없어요. 사법상 제한도 없어요. 자, 이런 토지를 뭐라고 한다? 나지라고 한다. 근데 말이 없어도 공법상의 제한은 받고 있는 상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공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는 없다 그랬어요. 여기를 보니까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럼 이 토지는 건물이 현재 있는 상태니까 뭐라고 한다? 건부지라고 해요. 근데 건부지는 택지라고 할 수 있어요. 건물을 지을 수 있었으니까 지어져 있겠지. 택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건부지이자 택지예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용도지역을 보니까 5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예요. 그러면 야, 나지 땅 가격이 비싸냐 건부지가 비싸냐를 얘기할 때 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땅을 사면 가장 좋은 이용 5층까지 용도지역지구제에 의해서 5층까지 지을 수 있으니까 5층까지 건물을 바로 짓는데 문제가 없어요. 최유효 이용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때? 이 건부지를 산 사람은 이 건물 주인은 이 땅 주인일 거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고 같아도 얘는 별도의 소유권 인정되는 독립정착물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갑의 땅인데 얘가 을의 건물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놨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땅만 샀어. 갑에게 건물 산 게 아니라 땅만 샀을 때 땅을 사면 바로 가장 좋은 5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 기존에 있는 정착물에 의해서 최유효 이용이 제약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치가 높아 낮아? 낮아요. 여기에 최유용하려면 이 건물을 사서 별도로 사서 이걸 부순 다음에 가장 좋은 5층짜리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가장 좋은 이용하기에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의 가격만 보는 거예요. 나지와 건부지의 가격은 누가 높다? 나지가 높다. 그럼 건부지의 가치가 뭐해진다? 떨어진다. 이걸 뭐라고 한다? 건부가 감가가 됐다. 건부 감가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말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건부지가 가치가 낮다라는 얘기예요. 건부 감가를 얘기하는 거고. 근데 항상 건부지의 가치가 낮은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우리가 규제가 강화된 지역이 있어요. 개발 제한구역. 개발을 제한한대. 우리 한 번은 다 배웠으니까 개발 제한구역. 그리고 제가 수업할 때 완전
우리가 노베이스 뭐 그런 얘기 하대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제가 수업하는 게 아니에요. 다 1월부터 3월 달까지 1, 2, 3월 달 수업을 다 들었던 걸 전제로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얼른 1, 2월, 3월 달 수업을 듣고서 이 과정에 참여하셔야 돼요. 자, 개발 제한 구역이래요. 자, 국장이 지정하는 거죠. 개발을 못하게 하는 구역이다. 얘를 지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이 그린벨트라고 하잖아.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걸 뭐 하겠다? 방지하겠다.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겠다. 이런 이유로 국장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다 그랬어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이걸 영어로 한 단어 뭐라고 한다? 도시 스프롤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스프롤, 이게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거다. 맞아요. 스프롤은 도시 중심부로 이렇게 무질서한 개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외곽으로 무질서하게 퍼져나가는 거야. 외곽으로. 확산이란 말은 중요한 게 외곽으로, 이런 말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개발을 제한한다라는 건 이 토지를 개발한다, 부동산을 개발한다는 건 뭘 한다는 거예요? 개발은 뭘 얘기해? 토지 개발한다, 부동산 개발한다. 그래요? 건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짓는 걸 얘기하는 걸 개발이라 그래요. 개발, 건축하는 걸 얘기하죠. 개발에 시공은 포함돼 제외돼. 큰일 났어. 네. 시공은 제외된다. 이런 얘기 나중에 할 거야. 알겠어요. 시공은 제외. 개발은 시공, 벽돌 쌓는 행위는 개발업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개발은 시행을 얘기하고 얘가 계획을 세우고 땅을 구입하고 자금을 관리해서 건물 짓는 건 누구한테 맡겨야 돼? 시공사에게 맡기는 거지. 개발업자가 직접 벽돌 쌓는 건 아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걸 얘기하긴 한데 어쨌거나 개발에 우리가 시공은 제외한다 이런 얘기 배웠었어요. 배웠죠? 자, 어쨌거나 건축을 얘기하는데 건축을 못하게 제한한다는 얘기잖아요. 더 이상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린벨트 얘기하는 거죠. 그럼 개발 제한구역 생각해보면 자, 낮이가 있고 건부지가 있다, 그죠? 이게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됐어. 더 이상 건물을 짓지 못한다.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을 부시는 건 아니에요. 그럼 낮이가 있고 건부지가 있는, 낮이는 더 이상 건물을 못 지어. 농사만 지어야 돼. 근데 건부지는 이미 전에 건물이 지어져 있어. 근데 개발 제한구역이니까 더 이상 건물을 못 짓는 거죠. 그러면 건부지가 비쌀까, 낮이가 비쌀까? 건부지가 비싸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건축 규제나 토지용 규제가 강화된 지역에서는 건부지가 낮이보다 좀 더 예외적으로 비쌀 수가 있더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 하려고 했던 거야. 개발 제한구역 같이 규제가 강화된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건부감가인데 예외적으로 여기에서 예외적으로 규제가 강화된 지역, 완화된 지역, 강화된 지역, 개발 제한구역이나 보상지역에서는 건부지가 가치가 높아질 수 있죠. 건부 증가가 나타날 수도 있더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낮이와 건부지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시험 문제 답으로 가장 많이 나온 거 포락지. 예. 자, 물 밑에 가라앉은 토지는 모두 다 뭐다? 포락지. 물이든 수면이든 물이든 강이든 바다든 하천이든 호수든지 간에 빠진 토지는 다 포락지예요. 원인이 침식이 되든 절토가 되든 지만이 무너지든 어떤 원이든지 간에 물에 빠진 토지는 다 뭐다? 포락지. 이 포락지에 포가 뭐예요? 포구 얘기할 때 포자죠. 포구, 배가 드나드는 포구에 락 떨어질 토지예요. 배가 드나든다는 건 뭐가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포구에 떨어진 토지라고 얘기하는데 물에 떨어진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구라는 건 물이 있어야 배가 드나들 거니까. 그래서 포구에 떨어진 토지, 물에 가라앉은 토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지라는 게 있어. 한지는 이용하지 않는 토지를 한지라 그래요. 휴한지가 있고 공한지가 있네. 이용을 안 하는데 비워두면서 이용 안 하는 거예요. 비워두면서 이용 안 하는 도시토지를 공한지라고 한다. 근데 도시토지라고 나왔어요. 도시토지는 개발토지죠. 개발할 수 있죠. 개발할 수 있다는 건 뭘 얘기한다?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인데 비워뒀어. 건물 안 뒀어. 건물 안 지었대. 왜 안 지었을까요? 건물 지을 수 있는데 건물 안 지었대.
알밖에 한 거예요. 투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람직해, 바람직하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게 비워둔 도시 토지를 뭐라고 한다? 공한지라고 한다. 옛날에 공한지세를 잠깐 시행하려고 했었어요. 공한지. 야, 도시 토지인데 건물 지을 수 있는데 건물 안 짓고 알밖에 했다고 투기한 거네. 세금 엄청나게 물릴 거야. 하면서 공한지세를 시행을 했는데, 근데 공한지세를 내야 될 사람들이 건물 안 지어서 세금 내라고? 그럼 건물 지어야지. 얼른 막 얼렁뚱땅 막 치면서 난개발이 일어났어요. 오히려 더 부작용이 심해지니까 시행하자마자 바로 뭐 됐다? 폐지. 그래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건 6년 동안 나왔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 5개. 미실시 뭐? 우리 대화는 통해야지. 누가 한 사람은 있어야지. 여기 뭐 출생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개발권, 양도제, 미실시, 폐지된 거, 택지 소유, 상한제. 두 번째, 토지 초과이득세. 세 번째, 공한지세. 네 번째, 종합토지세. 이렇게 미실시 하나, 폐지된 거 4개. 총 5개를 무조건 해야 돼. 6년 내내 나왔대요. 29회부터. 올해 나와도 안 이상한 거야, 전혀. 6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온 게 없어. 그것밖에. 무조건 외워둬야 돼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 그러니까 공한지세, 그 공한지예요. 휴한지래요. 한지면 이용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근데 이 휴자가 무슨 휴? 쉴 휴. 나무 아래 사람이 이렇게 쉰다는 거죠. 쉬게 하려고 이용하지 않는 토지를 휴한지예요. 그러면 쉰다라는 건 힘드니까 쉬는 거야. 그러니까 인삼 같은 걸 재배하고 인삼이 토지에 있는 양분을 다 빨아들이니까, 그러면 인삼을 캐고 나오면 농작물을 재배도 얘가 잘 자라지가 않아요. 그러면 1년, 2년 정도 쉬면서 퇴비 빌어놓고 지력을 회복해줘야 돼. 이런 이유로 쉬게 하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휴한지. 그럼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거죠. 쉬게 한다, 쉴 휴 이렇게 찾아야 돼요. 쉴 휴, 휴한지. 자, 그럼 이제 빠진 거 이제 2가지가 최근에 나온 건데, 자, 지가 공시를 위해 이렇게 나왔어.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 선정한 토지 이렇게 나오면 얘를 떠올려야죠. 우리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서 표준지 공시 지가 있죠. 표준지 공시 지가, 표준지 공시 지가 이렇게 있을 때 뒤에서부터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 선정한 토지를 뭐라고 한다? 표준지. 이걸 표본지라고 하면 안 된다. 표본지는 지가 변동률을 측정하기 위해서 선정한 토지예요. 우리가 안 배우는 거야. 이걸 속여내려고 하는 거예요. 표본지가 아니라 여기에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 선정한 토지 나오면 표준지, 표준지 공시 지가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자, 용도상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뭐라고 하냐면 1단지라고 얘기해요. 2필지 이상의 여러 필지의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갑의 땅, 을의 땅, 병의 땅이 있어요. 몇 필지? 3필지. 소유권 범위가 3개죠. 등기부가 몇 개예요? 3개. 지번이 몇 개가 부여돼? 3개. 한 필지에 하나 지번이 부여되니까. 자, 어쨌거나 3필지예요. 3필지인데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어. 뭐 이런 경우는 흔하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어져 있대요. 갑을 병 토지에 이렇게 다 걸쳐져서 지어져 있어요. 그러면 갑을 병 토지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관계에 있어요. 이렇게 용도상 건물을 지어서 이용하는 주거용 토지로서 용도상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죠. 그러면 갑을 병의 토지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덩어리 토지라고 하는 거예요. 덩어리. 1단지, 덩어리 단자예요. 한 덩어리 토지라고 해서 이걸 1단지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1단지. 자, 그러면 한 필지 토지를 1단지란 말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 필지의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필지에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여러 필지니까 2필지 이상이라고 나와야 돼요. 한 필지 이상에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무조건 1단지는 2개 이상이 합쳐진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 감정평가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봐요. 물건별 감정평가. 우리 이제 기출문제 풀고 예상 풀고 이제 시험 봐야 돼. 이제 머릿속에 정리하려고 해야 돼. 노력해야 돼.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잠깐 메모해놓고 집에 가서 복습하거나 쉬는 시간에 찾아봐야 돼요. 감정평가에서. 물건별 감정평가할 때 개별평가가 원칙이에요. 자,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물건 각각을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고,
부분도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원칙이지만 각각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 이때 일괄 평가할 때는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일괄할 수 있다. 가치가 다르면 뭐 할 수 있다? 가치가 다르면 뭐 한다? 구분할 수 있다. 이때 일부분도 평가할 수 있다죠. 일자를 붙여서 일부분 평가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어요.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면 한 필지의 일부도 평가할 수 있다. 부분 평가라고 했어요. 그럼 1단지는 무슨 평가해야 돼? 개별 평가예요? 토지는 개별이 필지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필지별로 평가해야 돼? 묶어서 일괄 평가해야 돼? 일괄 평가해야 돼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니까. 얘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면 떼어놓지 못하는 관계에 있으면 뭐 한다? 일괄 평가한다. 이건 보너스로 맞아야 되는 문제예요. 감정평가에서. 원칙은 개별평가인데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 일괄평가하고 가치가 다르면 구분평가하고 일부도 평가할 수 있다. 부분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 나는 처음 듣는데 왜 자꾸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냐. 이건 여러분이 늦게 공부 시작해서 그래요.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모르는 거 나왔으면 얼른 체크해놓고 이런 게 중요하니까 제가 설명하겠지. 시험에 안 나오는 걸 설명할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른 내가 시간을 내서 1월달, 2월달, 3월달에 이론 정립 수업을 다 듣고 해석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 또 배울 거니까 이때 다 듣기가 어려우면 수업에 해당되는 내용만 미리 공부해서 수업을 듣고 이건 메모했다가 나중에 감정평가 공부할 때 내가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메모 정도 해놓으면 돼요. 자, 그래서 토지 분류가 이렇다. 이거 틀리면 망한다. 네. 머릿속에 한번 정리하고 쉬었다가 문제 풀어봅시다.